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공휴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전날 새벽에 갑자기 SEC가 이 바이낸스를 공격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네, 어제 또 새로운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바이낸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코인베이스도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성격이 좀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인 기조에서는 또 공통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속적으로 악재가 생겼는데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그 전날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가상자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SEC가 바이낸스에 이어서 코인베이스도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소가 일어났는데 여기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의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2019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등록되지 않은 브로커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투명한 공시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에 철저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사실은 증권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어떤 미국의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 3번과 4번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요. 이제 증권이라고 또 새로운 코인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뒤에서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기 6가지 코인은 바이낸스를 제소할 때 나왔던 코인들인데 그 뒤에 새로운 코인들이 또 추가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코인베이스가 이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5가지의 자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출했던 소장에서 포함된 이 토큰들을 한번 보면은 바이낸스 코인과 이제 BUSD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두 가지를 비롯해서 솔라나와 카르다노, 그리고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코티, 알고랜드, 코스모스, 디센트럴랜드, 요렇게가 증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인베이스 소장에서는 요 6가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6가지가 역시나 증권이라고 명시를 하면서 뒤에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칠리즈와 플로우, 인터넷 컴퓨터, 니어 프로토콜, 그리고 보이저, 대시, 넥소 이렇게 7가지를 더 추가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언급한 게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 5종이 이더리움과 카르다노, 솔라나, 코스모스, 테조스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명단에 또 이더리움과 테조스는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일관성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게리 겐슬러의 입장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토큰 중에서 하나만 증권성을 입증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코인베이스에는 이미 250여 종의 암호화폐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증명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딱 하나만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굳이 몇 가지, 한 10몇 가지, 19가지 정도의 코인을 갖다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갖다가요, 이제 홍콩과 연관을 지어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됐던 코인이 총 6가지죠. 그 중에서 파일 코인을 제외한 5가지가요. 지금 홍콩에서 이 트레이딩을 허용하기로 했던 그 명단과 동일하게 겹칩니다. 정확하게 겹치죠. 자, 이걸 보시면은 뭔가 지금 게리 겐슬러의 어떤 입장이나 행보 자체가요, 굉장히 좀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이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문스러운 지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게리 겐슬러가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격을 하는데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턱없이 적은 정도의 발언들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더 이상의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통화는 필요가 없고 디지털 피아트 커런시,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허용된 디지털 화폐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CBDC만 있으면 되지 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커런시들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교수로 재직할 때 했던 발언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발언들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지금 차이가 나는 지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발언에서만이 아니라요. 지금 제소문에서도 지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코인베이스를 제소할 때는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비롯해서 이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낸스를 제소할 때는 지금 창펑자우를 비롯해서 주요 관계자들의 어떤 자금 유용이나 그런 잘못된 사용들에 대해서 많은 분량들을 할애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이 코인베이스 제소문에는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비즈니스에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즈니스 영역 자체를 문제를 삼았다기보다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요, 이 금융과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의 참여를 갖다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제소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낸스를 공격하는 이 전체적인 맥락들과 코인베이스를 공격하는 맥락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재소문이 공개되고 이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본인들이 유리한 지점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오늘 좀 한글로 해석을 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우선은 본인들이 지금 이 업계를 대표해서 암호화폐 규칙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게 되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SEC가 이 코인베이스의 사업을 이미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21년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미 그때 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SEC의 토큰을 등록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이미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SEC와 CFTC가요, 서로 상충되는 성명을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상품인지에 대해서 이 관할 기관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4번입니다. 지금 미국 의회가 새 법안을 도입하고 있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의 주장대로 과거 정말 수십 년 전에 거의 100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 증권법으로는 지금 현재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이 암호화폐를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도요, 코인베이스는 절대로 사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해결책은 이 SEC의 소송이 아니라 이 국회, 의회 입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무이한 지점이 있어요. 지금 게리 겐슬러가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번 재소장에서는 둘 다 이더리움이 빠졌죠. 거기다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언급을 하면서 스테이킹 서비스의 핵심은 이더리움인데 역시나 이더리움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빠진 코인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리플입니다. 그럼 리플은 왜 빠뜨렸냐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폭스뉴스의 진행자예요, 엘레너 테럿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정리를 한 게 있는데 특히 3번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SEC가 본인들의 어떤 결정에 일관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미 XRP 리플과는 계속해서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만약에 리플이 이기게 되면은 리플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는데 리플이 승리하게 되면은 여기에 포함된 모든 코인들이 다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지금 SEC가 얼마나 많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투명한 원칙과 그리고 규정들, 어떤 일관된 규정들에 의한 게 아니라 일단은 한번 던져보고 그리고 중국을 갖다가 뭔가 의식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일단 던져보고 나서 그 다음 결과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SEC의 제소 이후에 이 바이낸스와 이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어떤 순유입과 순유출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의 경우는요, 24시간의 어떤 유출 현황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밸런스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큰 흐름의 어떤 유출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밸런스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둘 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우선 바이낸스를 한번 보시면은 24시간 유출량이 역시나 좀 제법 되고요. 그리고 밸런스도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도 지금 24시간 유출량이 꽤 되고요. 그리고 밸런스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만큼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SEC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증권으로 가지고 갈 만한 요소가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다는 건요, SEC가 사실상
파멸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게리 겐슬러가 몇 번이나 증권이라고 언급을 한 데다가 이번에 제소장에서 빠져있긴 하지만 스테이킹의 어떤 명단에 지금 5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난센 데이터에서 제공한 자료들도 보시면요. 이 코인베이스에서 13.8억 달러가 출금되었고 7.71억 달러가 새롭게 예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6억 달러 정도가 지금 순유출이 된 걸로 지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기소 이후에 24시간 동안 바이낸스는 거의 2배에 달하는 1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코인베이스는요, 자금 유출 흐름이 상당 부분 진정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하루 전날 SEC의 바이낸스 제소로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을요, 상당 부분 지금 반환을 해서 촬영 시간 기준으로 27.1K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덜 하락을 했고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48%를 다시 뚫고 지금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어제 비트코인은요, 무려 5.61%나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도 꽤 상승을 했습니다. 3.9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도 뭐 3.75%, 그리고 도지코인도 지금 5%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살아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도요, 지금 전날에 이제 피어 단계로 바로 갔죠. 44였는데, 이제 거의 9계단 상승을 해서 현재는 중립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고래들이, 가장 큰 고래가 지금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데, 이 고래가 언제 움직일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25K에서 매수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은 현재 지금 27K 위에 이제 머물고 있고요. 가장 진한 매도벽은 여전히 30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촘촘하게 매도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진 않기 때문에 이 구간들은 어떤 중요한 영역들만 돌파를 하면은 쉽게 지금 상승해서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CVD 차트를 보시면요,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는요, 지금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요지부동하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상승을 이끌었던 고래는 누구냐 하면은 가장 큰 활약을 한 거는 이 빨간색 세 번째로 큰 고래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매입을 했고요. 이게 지금 가격 차트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리고 같이 힘을 보태준 게 바로 이 보라색 고래인데요. 빨간색 고래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매도 물량을 보내다가 지금 진입을 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이제 약간 주춤을 했는데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에 이 보라색 고래가 힘을 보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녹색 고래와 이 주황색 고래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은요, 가장 큰 고래들이 지금 언제 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과, 그리고 빨간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어떤 포지션들을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기소가 있었지만 장기 투자자들의 어떤 의지들은 확고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UTXO라고 해서 이 미실현 트랜잭션인데, 이 미실현 트랜잭션이 많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장기 홀더들은요, 이런 위기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뒤에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고래들이 이 구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더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낸스의 넷플로우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장 역대급으로 하락했던 이 구간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SEC가 정면으로 제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방어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EC가 제소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숏에 베팅을 하는 그런 고래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자, 근데 이것들이요, 이 어느 정도의 어떤 물량을 넘어가게 되면요, 숏을 친다는 건 당연히 가격에 하락에 베팅을 한다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이 숏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격 바이더 딥이라고 해서 이 낮아진 가격에 다시 매입을 하려는 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는 게 순서거든요. 보시면은 이 이후에 지금 굉장히 많은 매수 물량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이낸스를 이제 SEC가 기소한 이후에 기관과 고래들의 저점 매수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과 고래들은요, 어느 지점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를 갖다 더 선명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저점에서 이 구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고래들이 유입이 되면은 다시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경험이 많은 노련한 투자자들은 이때가 기회라는 걸 갖다 캐치를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분할 매매로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요 데이터에서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이제 레딧이나 트위터 같은 여러 가지 메이저 어떤 매체에서 지금 바이 더 딥을 위치면서 지금 사라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막 이걸 갖다 많이 언급을 하고 있었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얼마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그런 언급들이 줄어들었을 때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고래와 개인 투자자들의 타이밍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건 또 하나 또 의미하는 바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할 때는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좀 너무 조급하지 않게 사고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기소와 관련해서도 또 새로운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SEC가 법원에 바이낸스 그리고 CEO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동결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도 요즘 또 가격이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 페이팔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메타버스 이용자 중에 56%가 향후 5년 동안 암호화폐 사용이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가운데서 무려 97%가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용자 10,0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있을 텐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미국 북미 시장에서 이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은 이게 결국은 지금 집권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요, 어느 시점에서는 진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수차례 매번 언급을 했던 게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마도 규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를 지금 SEC가 기습적으로 또 이런 규제 이슈가 이제 아주 굉장히 부각되도록 만들어 버렸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식의 돌발적인 행동들이 나올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계속해서 꾸준히 관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죠. 자, 실제로 지금 기사들을 보면요, 이 암호화폐 관련된 미국의 매체들은요, 지금 게리 겐슬러는 미국의 수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장 지금 사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자산에 굉장히 타격을 주는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SEC의 이런 행보들이요, 결국은 비트코인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DCG의 베리 실버트가 이제 트윗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POW 토큰들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이나 뭐 라이트코인, 모네로,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 같은 이런 코인들은 계속해서 어떤 증권성 이슈 없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업계, 이 산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잭 돌시가 100점이다,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일론 머스크 형님이 도지코인 파이팅이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좀 이 형님 참 보통 형님이 아니라는 걸 뭐 다시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증권성 이슈를 더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부각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미국 증시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는 이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뭐 사실은 좀 보합사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저께죠. 지금 미국의 또 중요한 지표, 서비스업과 관련된, 비제조업과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보다는 좀 소폭 상승을 했지만 예측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ISM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도 하회를 했고 예측치도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게 50 거의 언저리에 걸려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현재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경기 침체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80%를 넘어서면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원래는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좀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가격이 좀 일정 부분 회복을 해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좀 마음에 좀 안심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제 이슈들이 있고요. SEC가 이번에 칼을 꺼내든 만큼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생기고 뭐 이번에도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를 이탈했는데 그렇게 좋은 기회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구간들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서 접근하시면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박 작가였습니다.